남편이 죽던 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날 나는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야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된 지 2시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관을 중심으로 검은색 화환들이 빽빽이 놓여 있었고 먼저 온 조문객들이 절을 하며 조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남편의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으며 슬픔에 잠긴 척.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로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관 앞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가 저를 흘깃봤어요. 그 눈빛을 잘 알아요. 저 여자가 미친 건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시선이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참는 척했어요. 하지만 내가 참고 있는 건 울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웃음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40년입니다. 40년을 그 남자와 함께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4학년에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서 남편이 회사 직원들을 위해 밥을 차렸고 남편의 동창회를 위해 집을 정리하고 남편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던 아들 셋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 과정 내내 저는 남편의 이름 앞에 누구의 아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살았어요. 김영준의 아내, 김 과장의 부인, 김영준 회장의 아내. 내 이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민이가 왔어. 이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애도의 자리에서도 웃음이 나왔던 거예요. 조문객들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직장 동료, 남편의 오랜 친구, 이웃, 모두가 저에게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문을 하러 가면 제 얼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생각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다. 어쩌면 악마일지도. 그런 생각이 스스로를 채찍질했어요. 정말로요. 남편이 죽기 이틀 전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를 할 때만 해도 울었거든요. 남편의 손을 잡고 수술실 앞에서 울었습니다. 꼭 나아서 돌아오세요. 그건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무감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료사고였대요. 드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심장은 수술 중에 멈췄어요. 충격적이었고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제 양심을 자책했어요.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 모든 감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책과 안도감 사이에 흔들리면서 아무도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연기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조문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재촉해서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힘들다고
장례식은 오래 이어질 거라고. 그런데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고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안도하고 있다니.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조문객들도 돌아갔고 아들과 며느리도 집으로 가고 손주들도 유모차 안에서 자고 저만 영정사진 앞에 남겨져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상복 차림에 수척해진 얼굴, 해진 머리. 내가 누구인지 모를 것 같은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누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조금 무섭기도 했고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관 앞으로 돌아가서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영정사진이 잘 나와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만 떠나게 돼서 이렇게 미안해. 근데 나도 이제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해.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감사함, 죄책감과 안도감, 슬픔과 홀가분함이 한데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제가 이런 복잡한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제 남편이 죽던 날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남편을 애도하지 못하는 나쁜 아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렸던 제 자신이 마침내 숨을 쉬려고 하는 그 순간의 웃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서류들도 확인해야 하고 물건도 정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오후 아들을 보냈습니다. 혼자 정리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서재 문을 닫고 들어섰을 때 40년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책장은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안경이 놓여 있었고 의자에는 그의 카디건이 걸쳐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정말로 남편의 공간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서재만큼은 항상 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여기는 내 일하는 곳이야 라고 은근히 불편함을 드러내던 남편. 이제는 그 말도 없겠지요. 책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게 맞나? 대학 때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데이트 신청했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거든요. 영화관에서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건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는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역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직책이 주어진 셈이었죠. 회사 사람들을 위해 밥을 해야 했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아이를 낳고 키워야 했습니다. 모든 게 의무였습니다. 물론 제가 거부하지 않은 걸 보면 제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선택권이 없었고 그게 여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또 그렇게 자랐거든요.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의 신발을 닦고 밥을 준비하고 항상 한 발 뒤에서 따라다니셨어요. 그걸 보며 자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 권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검정색 수첩이었어요. 표지에는 아무 글도 없었고 페이지를 넘기며 열어보니 필기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일기였기 때문이에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고 정확히 30년 전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되던 그 해였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월요일. 그 아래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니와 결혼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쓰고 있다. 밥도 잘 챙겨주고 집도 깔끔하게 정리한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다. 눈빛에 힘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까? 아무튼 그녀의 진짜 모습이 뭔지 궁금하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넘겨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그 다음도요. 1994년 4월의 일기였습니다. 미니가 오늘 처음으로 나에게 화를 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녀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다. 여자라는 게 일이 어려운 건가? 1994년 7월의 일기는 첫 아들이 태어났다. 미니는 어머니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힘이 없다. 아이를 안을 때도 미소는 짓지만 눈빛엔 힘이 없다. 내가 충분하지 않은 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제가 가슴을 쳤어요.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더 읽어내려가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년이 흘렀고 일기의 내용도 조금씩 변했어요. 미니와 40년을 산다면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저렇게 힘없는 눈빛을 보며 살아야 하나? 오늘도 미니는 내 입맛에 맞춰 반찬을 만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근데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녀는 더더욱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다. 미니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어딘가 멀리 있다. 그 거리감이 커질수록 난 더 그녀를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멀어진다. 이게 무슨 악순환인가.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행하다는 걸, 제가 자기 자신을 잃고 있다는 걸, 그의 세상 속에서 숨막히고 있다는 걸.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이렇게만 살았을까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일이 우리의 20주년 기념일이다. 특별한 걸 해주고 싶지만 그녀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녀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를 것 같다. 이게 더 슬프다. 아내의 진짜 미소를 본 적이 있나? 그 미소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한 번뿐인 것 같다. 미니야, 언제 그렇게 투명해졌니? 언제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내가 너무 크게 자기 목소리를 내서 그녀의 목소리를 묻어버린 걸까? 마지막 일기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수술 전날에 쓴 거였어요. 내일 수술을 받는다. 의사는 큰 위험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누가 알겠는가? 혹시 이게 내 마지막 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해두고 싶다. 미니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너를 내 세상에 가둔 것 같다. 너의 꿈이 뭐였는지, 너가 누가 되고 싶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이.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살아나온다면 달라져야 한다. 너를 편하게 해주고
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러줄게. 하지만 내가 죽는다면 부탁해. 나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으로서 살아가기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노트를 가슴에 안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내가 불행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불행하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지우고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뭘 좋아했을까? 나는 뭘 꿈꿨을까?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남은 내 인생이구나.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때야 비로소 제가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제가 웃었던 이유를요. 그건 나쁜 마음도 방관도 아니었어요. 그건 해방의 웃음이었습니다. 마침내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마침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깨달음 앞에서의 웃음이었습니다. 장례식으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의 일기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이 눈에 띄었고 매번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타던 의자는 비어있고 매일 들었던 그의 발걸음 소리도 신문을 펼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기침 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와서 엄마 혼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묻고 며느리는 밥을 차려놓고 가곤 했어요. 모두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밥을 할 때도 남편의 입맛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설거지를 미루고 싶으면 미루고 밤을 새고 싶으면 밤을 새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주 저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옷 필요해? 이런 질문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저 혼자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을 하나씩 집었어요. 회색 정장, 검은색 구두, 흰색 셔츠들 모두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넥타이까지 색깔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질서 있는 삶을 원했구나. 옷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그건 제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제 삶도 그렇게 정렬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 저는 남편의 서재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책들 사이에서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들이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들이요. 모두 미발송 편지였습니다. 한 장을 펼쳤어요. 유민이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10년 전이었어요. 나는 너를 너무 늦게 사랑하기 시작했다. 아니,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부부에서 동료가 되었을까? 같은 집 아래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나는 내가 웃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진심으로 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역시 미발송이었어요.
내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곳은 어디일까? 너는 명절에 친정에 갈 때만 내 눈을 마주친다. 그때의 너는 다른 사람 같다. 더 활기차고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인다. 나는 너에게 그 정도의 행복을 줄 수 없었나? 수십 장의 편지 모두가 제게 전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남자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제가 불행해 보이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밤마다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태웠던 걸까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고 우리 둘 다의 것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40년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그 슬픔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어요. 말하면 아프니까,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의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옷장도 그대로 두고 책장도, 심지어 그의 수첩과 편지들도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짐은 언제 정리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를 필요 없어.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것들 속에서 제 남편을 다시 만나고 있었거든요. 죽은 남편이 아니라 살아있던 남편을요. 슬펐던 남편을, 그래도 뭔가 해주려고 노력했던 남편을, 그것도 부족했던 남편을요. 그 남편을 이해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일기, 마지막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때야 비로소 저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남긴 이유를요. 그건 허락이었어요. 40년 동안 자기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허락이었어요. 이제 너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여행을 떠난 건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아들이 엄마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40년을 살면서 누군가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 가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뭘 입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런 질문들은 제 귀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았던 거예요. 결국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아무데나 가보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곳이 목적지가 될 거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표를 한 장 샀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가장 가까운 역에서 출발하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요. 처음 기차를 탔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40년을 살면서 줄곧 남편이 기차표를 끊어왔거든요. 저는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정한 목적지로, 남편이 예약한 호텔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도 제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가 지나가고 논이 펼쳐지고 산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이 길이 한 번도 누가 정해주지 않은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작은 해변이었어요. 관광객도 많지 않은 그냥 평범한 해변이었습니다. 저는 모텔을 찾아 짐을 내려놓고 바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모래가 발 아래 부드럽게 밟혔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짠내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모두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올 때는 그가 정한 목적지에, 그가 정한 숙소, 음식, 그가 정한 코스들로만 다녔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조개 껍질들이 흩어져 있고, 해초가 엉켜 있고, 쓰레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모래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여기 있어. 혼자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유민이가 여기 있다. 처음으로요. 제 이름만으로 제 자신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그냥 유민이로요. 어두워지고 저는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모텔은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고 침대는 한 사람만 누울 수 있을 만큼 좁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주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외롭지 않았거든요. 40년을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느낀 고독함보다 지금 혼자인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해변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무얼 주문해도 됐어요. 남편은 커피를 싫어했거든요. 카페인이 있는 음식들은 피했고 자극적인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동으로 그런 것들은 피했습니다. 40년 동안요. 따뜻한 라떼 한 잔 주세요. 저는 처음으로 대담하게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라떼를 받아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뭘 좋아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슬펐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뭘 잊고 싶은지, 뭘 읽고 싶은지, 뭘 듣고 싶은지 모든 게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앞으로 배울 게 아직도 이렇게 많다니요. 60이 넘은 나이에 말이에요. 저는 해변으로 나가서 모래를 한 움큼을 들었어요. 가지고 있던 작은 손수건에 담았고 휴대폰으로 파도 소리도 녹음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유민이라는 증거였어요. 내가 여기 왔다는 증거였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었다는 증거였어요. 기차를 타고 돌아올 때 창밖을 봤습니다. 다시 도시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달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 길 위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어땠어? 좋았어. 정말로. 아들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웃었어요. 달라졌나? 눈빛이 뭔가 살아나 있어. 처음 봐. 엄마의 그런 표정.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내 아들도 내가 행복하길 원했구나. 내 남편도 그랬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제자리를 맴돌았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엄마가 또 나간다고 하면 뭐라 할래? 아들이 웃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 엄마, 마음껏 다녀와. 엄마 행복한 모습이 난 제일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을 누군가 때문에 울지 못했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으로서 살아가기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래 깨닫지 못했던 그 마지막 말의 의미를요. 그건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를 풀어주는 말이었어요. 이제 너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아니,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과의 4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시간들 모두가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을 때 남편이 보이던 미소,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그 환희, 명절에 함께 가족 사진을 찍을 때의 그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지만 이해하지 못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왔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다시 그 해변으로 갔어요.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같은 모텔 같은 방을 잡고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1년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과거의 저와 함께 행복함에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벗었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는 따뜻하기역, 햇볕은 뜨거웠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가 밀려오고 빠져나가고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숨을 쉬듯이요. 근데 당신이 없어서 좋기도 해요. 미안해. 그런데 진짜 당신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바람이 불어오니 남편 사진의 끝이 펄럭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 나는 그걸 죽은 후에야 알았어. 당신은 내가 행복하길 원했어. 근데 나는 너무 오래 기억하지 못했어. 해변의 돌 위에 남편 사진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의 의미를. 당신은 날 풀어주고 싶었어. 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정말로 나를 위해 살고 있어.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 유민이로.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여자. 유민이로. 파도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저는 몇 번을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저는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을 편지를요. 영준에게 1년이 지났어요. 당신이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늘 나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림자에서 벗어나라고요. 하지만 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마도 당신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을 거고요. 40년을 함께했지만 우리는 끝내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다른 세상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이 나를 풀어준 것처럼 나도 이제 당신을 풀어줄 거예요. 당신의 죄책감도, 당신의 슬픔도, 우리의 못다한 사랑도요.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을 위해서요. 그것은 내 이름이었어요. 유민이라는. 이제 난 정말로 내 이름으로 살 거예요. 당신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햇빛 속에서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1년을 견디게 해준 것도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마지막 사랑이 내 발걸음을 이리까지 인도했다는 것을요. 너무 감사해요. 유민이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편지를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파도가 천천히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꼭 누구에게 전해주기라도 하듯이 지금 저는 매달 한 번씩 어디론가 떠납니다. 때론 가족과 함께,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서요. 그리고 매 여행마다 느껴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이라는 것을요. 내가 선택한, 내가 그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살았던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 빗속에서 걸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숨을 쉬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말하고 싶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순간까지요.